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디스, 한국은행 강등, IMF 금융위기 폭탄 선언, 우리나라 1금융권 은행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하향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IMF는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재차 발표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은행은 근본적으로 2금융권의 심각성이 높지만 1금융권도 해외 투자 손실, ELS 손실, 대출 손실이 높은 상황이라서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디스 한국은행 강등, IMF 금융위기 폭탄 선언. 자, 이제 무디스가 지금 우리나라 기가 보이는데 한국은행 여러 은행들을 무더기로 부정적으로 하향 규정해 버렸습니다. IMF는 역시나 예전처럼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계속 언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디스 한국은행 무더기 신용 강등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별로 안 떨어뜨렸네요. 이게 아닙니다. 한 번에 떨어뜨릴 때 아주 개발도상국이나 팍 떨어뜨리지 상당히 위태로워도 한 단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자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자,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왜 그러면 하향했느냐? 부정적으로 하향한 이유,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어요. 자, 한국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안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전성, 수익성 이게 지금 악화되고 있다. PF다 뭐다 해서 시끌시끌 하잖아요. 더군다나 대출 경쟁이 이제 심화된다. 1금융권이 예전처럼 대출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연체율 0.5%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여기 1금융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0.5%가 또 추가된다. 상당히 지금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 여기에 PF, ELS, 해외 투자 등등등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금융권이 현재는 안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지금 여기 해외에서 괜히 부정적으로 하향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웬만큼 심각하지 않고서는 다운시키지 않거든요. 연체, PF 은행 위기, 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상승폭이 아주 심화됐습니다. 지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브릿지론 부담도 가중이 됐어요. 한마디로 연체율, PF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죠. 비금융 기업 신용도도 하향이 됐어요. 건설업 PF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해요. 근데 매일매일 터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도 한 번 발발하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그냥 둔감해져요. 사람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둔감할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위험 노출, 한국은행 부동산 익스포저. 자, 테일 리스크. 특정 상황에서 확 어떤 폭발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그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익스포저, 은행 대출의 40% 중반까지도 위험 수위래요. 이게 은행들이 거의 대출해준 거에 반절 가까이가 돈을 받지도 못하거나 또는 나중에 문제가 이게 나중에서 이렇게 받거나 연체가 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고금리, 부동산 경기 장기 약세로 리스크도 아주 큽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한국은행들 손실 심각, 해외 부동산 56조 살얼음, 탈출구 있나? 다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행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무슨 돈이 많기는 뭘 개뿔 많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20%도 다 안 되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돈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0억대 부자가 무너지는 것도 하루 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왜? 자산이 1000억인 사람은 빚도 1000억이에요. 은행도 똑같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시각을. 흑자를 얼마 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 총 자본 대비의 어떤 빚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해외 투자 손실, 국내 부동산 투자 23년 9월 기준 56조. 여러분들 56조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은행도 몇천억 갖고도 후루들 하거든요. 기한 이익 상실 EOD라고 하는데 28곳 무려 2조 4,600억 원이나 이익을 상실했어요. 해외 지금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한 부동산 투자가 56조 원이고 지금 거의 다 난리판이잖아요. 5대 금융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10% 정말 낙제점입니다. 자, 개인도 아니고 은행 정도면 기관인데 지금 마이너스 10%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80% 이상 손실 본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면이 작다 보니까 다 올리지를 못할 뿐이에요. ELS 손실 뭐 이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크진 않은데 개인이 더 손실이 크겠죠. 5대 은행 홍콩 H지수 판매 무려 3조 원이나 판매했고요. 손실이 약 50%가 넘어갔어요. 불완전 판매, 과징금. 이제 금감원에서 그러잖아요. 과징금 1조 원 이상으로 때리겠다라고 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CEO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징계해야 돼요. 왜? 어디 말도 안 되는 판매로 꼬셔가지고 그것도 은행권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조그마한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게끔 한 다음에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은 다른 데로 그냥 옮겨주고 죄가 없으면 옮겨줄 이유가 없죠. 금감원장 ELS 일괄 배상보다 이제 ELS 지금 이번에 배상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상황을 보겠죠.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자 100% 받는 사람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차등화된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 이하로 보상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대출 손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개인의 손실이 아닙니다. 은행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해외 투자로 엄청난 손실, ELS로 손실. 자, 대출이 제일 심각하죠, 대출이.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 대출로 문제가 돼요. 연체율, 농협은 0.42%,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0.26%. 고정이하 여신, 사실상 돈을 이게 뜯기는 거, 뭐 무조건 다 뜯기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 자, KB가 무려 10조고요. 하나은행은 16조고요. 기업은행은 그렇게 큰 은행도 아닌데 18조나 돼요. 국책은행으로서. 대출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이런 것들은요.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PF 대출, 이 대형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은행이 휘청거릴 거예요, 아마. 자기 자본 비율이 워낙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면 해외기관 한국금융위기 경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들. 피치 성장률이 하향된다. 자, 이번에 AA-는 유지시켰어요. 신용등급을 강등하지는 않았어요. 무디스는 사실상 강등이나 마찬가지지만. 자, 경기는 둔화. 문제는 경기 지금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다 이렇게 높게 점점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다운시켰다고요. 애초 계획보다. 문제죠. S&P는 금리 인하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함부로 하지 마라. 왜? 빚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셋, 한투 이런 데는 아예 신용 강등을 해버렸죠. 작년에. 자, BIS 집값 부채를 싸잡아서 경고했습니다. BIS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관인데 자, 가계부채 100% 금융 취약하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100%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만이 아니고 민간부채에서 기업부채도 지금 심각합니다. IMF 금융위기를 아예 경고. 여기는 노골적으로 여러 번 경고해요. 뭐 민간부채, 금융부실. 그렇죠. 은행권 지금 부실한 거 맞잖아요. OECD 한국 역시 경제성장률 2.3에서 2.2 하향했습니다. 뭐 그 정도 하향한 것 같고 뭐 대수냐. 작년에 보세요. 꾸준하게 하향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완전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장률 하향. 물가는
그대로 유지. 성장률은 떨어뜨리는데 물가는 유지. 그것도요, 지금 경제기관, 그러니까 사설기관들은 다 경제 성장률을 낮게 1.1%대로 보고 있는데 국가기관만 그냥 2.2, 2.4 이렇게 막 잔치 벌이고 있어요. 스스로. 블룸버그 국가부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5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나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다음 보실래요? 자, IMF가 우리나라 6가지 경고한 이유. 그렇다면 IMF가 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위험성이 높으냐? 어떤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볼까요? 한국 아시아서 가장 위험하다. 자, 제2 IMF 경고 쏟아지는 이유. 아예 지금 제가 제목이 살벌하다고 하는데 뭐 아예 그냥 뉴스도 똑같잖아요. 지금 먼저 가계 기업 부채 이게 위기가 크다. 연체율, 소상공인, 한계 기업. 지금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이거 빨리 망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놔두면 여러분들 세금만 자꾸 나가요. 어떻게 3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살려주고 그렇습니까? 만약 이게 여러분들 소상공인이라면 살려주지도 않았겠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대기업이 다른 곳들에 전염을 준다는 이유로 좀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죠. 소상공인, 연체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거품 위기.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게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이미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나라는 경제 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거 심각한 거잖아요. 진짜로. 집값 하락, 취약 폭발. 우리나라가 부채에 대해서 연체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도 비율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금융권은 선진국에서 이금융권만큼 이렇게 위험한 곳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것도 뱅크런이 터지는데 하물며 지금 뭐 PF 연체율이 심각한 이금융권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뱅크런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일본 통화가 급락하고 자, 이 달러 대비 아시아권의 통화 가치가 급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또 환율도 엄청 취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해외에서 많이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문제 발생했을 때 환율을 막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막지도 못하고 PF발 은행 부실 심각, 이금융권, 증권사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자, 1997년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환율, 주가 이런 것들이 폭락하면서 그냥 못 버틴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아시아권 연쇄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터지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6가지 사항이 한국의 어떤 금융위기, 그러니까 은행권의 부실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금융대란, 오늘도 큼지막하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뉴욕 증시, 자, NYCB 은행이 돌연 42% 급락. 얼마 전에도 반토막 났네 어쩌네 하는데 좀 회복 좀 하는가 싶더니 또 폭락을 해버렸죠. 이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42% 급락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부실,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부실 폭탄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1170억 달러. 아무리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지역은행인 NYCB 40% 폭락했고 제2의 SVB 파산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주가 폭등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단기간 어떤 걸 보여주기 때문에 5%가 폭등을 하든 5%가 폭락을 하든 뭐 그거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 자, 그 다음에 모건, 바로 이런 대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지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상업용 대출로부터. 고금리, 미국 물가 2% 안전선까지 장기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파월이 또 금리 인하성 발언을 하니까 급등을 한 거죠.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예고. 2월 CPI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2월달 CPI 지금 난리 났잖아요. 3.1. 어떻게 된 게 1년 전하고 똑같아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최대한 늦추겠다. 자, 기업부도. 기업 채무 올해 만기 6천억 달러, 전년 대비 3배. 미국 기업 이자 부담 3년간 1천억 달러 증가. 이자 부담만 1천억 달러. 버티겠습니까? 자, 미 사무실 공실률이 19.6%로 45년 만에 최고. 그런데 이 45년 만에 최고인데 갈수록 새 역사를 써나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앞으로는 재택근무에다 뭐다 해서 당연히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상가를 분양받는다든가 오피스를 받는다든가 이거 신중해야 돼요. 진짜로. 내 집 마련 유의할 점 5가지. 여기 보시면 잘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일단 간단하게 이게 80년부터요 최근까지 있어요. 자, 엄청나게 폭등했네요. 그러다가 한 10년 가까이 좀 주춤하고 떨어졌죠. 이 초록색 원을 보면 더블팀 모양으로 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99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또 더블팀 모양 미국발 금융위기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락으로 길게 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의 이제 기로예요. 재밌는 것은 A, B, C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노란 선을 그은 데까지 똑같지 않아요? 자, 앞으로도 똑같을 거냐? 일단 10년은 똑같을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거품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때는 단순하게 왜 집값이 떨어졌느냐? 위기가 생겼어요. 일본 위기, 그 다음에 미국 위기, 뭐 코로나 이런 것들 위기에다가 신도시가 생겨서 그래요. 자, 위기에 신도시 물량이 더해지면 엄청 집값이 많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폭락이에요. 이 네모박스 보세요. 여기 3기 신도시 있는데 여기 네모박스는 이렇게 폭락한다는 건 예측이고, 자, 여기서 딱 하나 본다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사이클상으로는 똑같죠. 하락을 해야. 그런데 이 빨간 선은 뭐냐? 위로 올라간 것은 아마 이건 서울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차별화가 될 거예요. 물론 지방도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쭉 보시면 보라색을 보면 선을 보면 정말 45도 각도로 꾸준하게 뛰었네요. 자, 절대 집값은 폭등락의 역사가 아니에요. 폭등의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폭등의 역사. 다만 차별화. 자, 보자고요. 유의할 점 5가지. 집값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너무 폭락에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폭등에만 빠질 필요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폭등이 맞네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집값 차별화에 대비하세요. 이제 다 뛰지 않습니다. 잘못 잡았다는 망조 드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고 누구는 밑으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추락하고. 그래서 입지 상급지로 접근해야 돼요. 3번째, 지금은 중간 수준으로 찾는지 판단을 하는데, 자,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이 집값이 거품이 심하니까 폭락만 할 것이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간선 입장에서 더 뛸 거냐, 이번에 뛰는 쪽으로 갈 거냐, 폭락을 할 거냐를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금리,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금리하고 정책, 대출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폭등, 폭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 입장에서 관망을 하고 해라. 자, 이제 매수자가 집을 왜 안 살까요? 집값 너무 비싸졌다. 폭락할까봐. 그래요. 대출 제한이 확대됐어요. 특례보금자리는 종료됐죠. 아직 고금리 상황이죠. 스트레스 DSR 적용되죠. 한마디로 매수 수요자가 급감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가 불안해요. 경제 침체 장기화되고 있고, 뭐 경제 위기도 대두되고 있고, 3가지 불안, PF, 부채, 연체율 이런 거. 그래서 매수 심리가 악화됐어요. 자, 지표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직은 아니에요. 거래량 지속 감소, 매물 지속 증가, 시세 지속 하락. 그래서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집값 거품, PIR 거품,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심한 건 맞아요. 자, 2배 이상 높고, 가계부채 세계 1위고,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바로 이런 문제도 집값 거품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어. 집값 말로만 잡지 마세요.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이번 정권이든 저번 정권에서 집값을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많이 띄웠잖아요. 막 저는 일부러 띄운 것 같아요. 막 너무. 물론 세계적으로 올라갔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뛰었어요. 그냥 한국 부동산에서 적게 뛴 것처럼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현 정권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뭐 집값 떨어뜨리겠다 해놓고요. 시종일관 부양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도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국토부 장관 집값 과다하게 떨어진 것 아니다.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해. 현재 2022년 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이다. 폭등락보다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시키자.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을 부추기지 않을 것. 뭘 부추기지 않아요. 벌써 지금 대출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자, 서울시장, 서울 집값 목표 설정. 하향 아직 할 일이 멀다. 늘 그랬죠. 짧은 기간 집값 급등,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메가시티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서울 발전과 집값은 별개 문제다 해놓고 행동은 꼭 집값 뛰는 쪽으로 같이 보조를 하죠. 자, 한국은행 총재, 집값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서울은 70% 떨어져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집값 자극, 반년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30% 이상 급락하면 위험 수준이니까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총재도 가만히 보면 계속 집값 떨어뜨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증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만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지. 자, 5대 은행 ELS 판매. 지금 국민은행이 제일 많네요. 총 21.9조예요. 약 22조 원. 근데 국민은행 12조 8천억. 신한, 하나, 우리농협 그냥 뭐 3조대. 우리는 정말 없죠. 자, 해외 부동산 56조 살얼음. 정말 많네요. 56조나 돼요.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지금 거의 1조에서 2조 사이 아닙니까? 우리은행만 좀 적고. 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요 기업부채 비율.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보면은요, 이렇게 민간은 이렇게 1%밖에 안 돼요, 올해. 근데 여기 정부 산하 기관 늘만 2% 잔치를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꺾이는 사이에 기업부채 치솟았다. 그렇죠. 이제 기업부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원래 기업부채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가계부채보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125.2. 미국, 영국, 좀 등치가 큰 나라, 우리나라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낮아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도시 같은 국가들만 높은 거예요. 유럽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잖아요. 자, 이제 IMF 국기,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다른 신용평가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하루빨리 금융불안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